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 중이며 고향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한인타운이 잘 발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그리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때마다 유튜브를 통해 고향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그동안은 항상 다른 이야기만 듣다가 오늘은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도 모르는 남동생과 올케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것이죠. 제 인생의 소중한 은인 덕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사이가 어긋나서 우리 가족을 떠나버리셨고,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병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거둬주신 할머니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식당 서빙, 우유 배달, 생선 손질 등 어떤 일이든지 다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희 3남매가 고아가 되었을 때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공과금, 생활비, 그리고 동생들의 학비까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엔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고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싶네요. 그때 전 겨우 15살의 어린 소녀였는데 말이에요. 아마 저만 보고 사는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전 동생들이 저와는 다른 삶을 살길 바랬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특히 제가 일하던 식당이 그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고깃집이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온 가족이 멋스럽게 차려입고 들어와 메뉴판 가격도 보지 않고 턱턱 음식을 주문하는 게 왜 그리도 가슴에 맺히던지 저는 몰라도 동생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처럼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공부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전 머리가 나빠서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했지만 동생들은 다행히 공부를 곧잘 했죠. 저와 4살 터울의 여동생은 학교에서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고요. 5살 터울의 남동생은 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욱더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렸죠. 새벽같이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한 뒤 바로 항구로 달려가 아주머니들 틈에 끼어 생선 수백 마리를 손질했고요. 김밥 같은 걸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점심때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 저녁을 차려준 다음 늦게까지 봉투 붙이는 부업을 했죠. 같이 일하는 어른들도 어린 게 어쩜 그렇게 독하냐며 혀를 내둘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생들 눈에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나봐요. 아무래도 저한테 죄책감 내지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일을 하다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동생들 수학여행비 때문에 일을 늘리느라 거의 이틀 밤을 못 잔 상태였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옆에 선 동생들이 울고 있었죠. 언니, 이제 정신이 들어, 여긴 병원이야. 언니 쓰러진 거 보고 바로 119에 신고했어. 그래서 지금 응급실로 온 거야. 둘째 설명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 줄 알아요? 슬프게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네요. 수혜가 맞았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억지로 팔에 꽂혀있던 링겔을 뽑았고 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119에는 왜 신고했냐고. 괜히 병원비만 나갔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봉투 천장을 붙여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쓰러지는 바람에 일이 다 밀렸더라고요. 전 동생들에게 얼른 자라고 한 뒤 혼자 부엌에서 봉투를 붙이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둘째가 달려와 제 손에 들린 종이 봉투를 휙 빼앗았습니다. 이것 좀 그만해요. 방금 병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도 엄마처럼 일찍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이 세상에 나랑 상철이만 남겨놓고 엄마 따라가고 싶은 거냐고. 늘 순둥순둥하던 둘째가 그런 식으로 바락바락 악을 쓰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는데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만하고 그 봉투나 일이나 줘. 오늘까지 천장 다 해야 돼. 됐어. 하지마. 이거에서 뭐 몇 푼이나 더 번다고 그래. 아이고, 그 몇 푼으로 너네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는 거야. 둘째 손에 들린 봉투를 빼앗아 다시 붙이는데 옆에 선 둘째가 꼼짝을 않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어서 쳐다보니 커다란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왜 그래 정이야? 울지 마. 언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던 거지. 어디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고. 달래려고 한 말인데 오히려 둘째는 더욱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언니. 차라리 언니 혼자였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나랑 상철이 때문에 하루도 못 쉬고 죽어라 일만 하고 너무 미안해. 언니, 차라리 나랑 상철이가 없는 편이 언니한테도 나왔을 텐데. 그 어린 게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전 놀라서 얼른 동생을 안고 다독였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랑 상철이 없으면 못 살아. 너희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지? 응, 알겠어.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봉투 일이 적가해줄게. 언니는 자면 돼요. 너야말로 얼른 자야 해. 내일 학교 가지. 넌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 공부나 좀 해. 그게 언니 도와주는 거야. 전 동생을 억지로 이부자리에 눕혔습니다. 둘째는 잠이 안 온다고 자기 잘 때까지만 옆에 같이 누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가 싸우는 줄 알고 눈치만 보던 막내도 얼른 달려와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누나랑 오랜만에 같이 잔다 너무 좋아할 수 없이 동생들 재우고 일하자 싶어 누웠는데 아뿔싸 그만 그대로 까무룩 잠들어 버렸지 뭐예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어느덧 새벽녘이었어요. 놀라서 눈을 뜬 저는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봉투 천장이 전부 완성돼 있지 뭐예요. 옆에 선 동생들이 손이며 얼굴에 종이풀을 잔뜩 묻힌 채로 잠들어 있더군요. 저를 재워놓고 둘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밤새 봉투를 붙였던 거예요. 정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한 번 더 사무치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 뒷바라지에서 잘 키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셋이서 꼭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요. 그땐 정말 몰랐네요. 가진 거라곤 위에 뿐이었던 우리 삼남매가 완전히 갈라서게 될 줄은 말이죠. 동생들이 슬슬 대학교 입시를 준비 중이었어요. 남동생이 갑자기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내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의대라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또 학교 공부만으론 힘들어서 따로 과외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누나네 친구 상식이 알지? 그 자식 사촌 형이 의대에 다니거든. 이번 방학 때 잠깐역이 내려오는데 그때 내 공부 봐줄 수 있대. 상식이가 잘 말해서 싸게 해주겠다는데 나 그 형한테 과외 받으면 안 될까? 과외비가 얼마 정도인데 3개월에서 500만원. 뭐 500만원. 500만원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 큰 돈이었어요. 따로 모아둔 목돈이라고는 둘째 대학 등록금이 전부였기에 너무나 막막했죠. 결국 전 망설이다 셋째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미안해. 상철아. 누나가 그렇게 큰 돈은 마련하기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혼자서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제 말이 셋째에겐 너무 큰 상처였나 봐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만 왈칵성을 내더군요. 지금까지 혼자서 잘했으니까 이제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나 지금까지 과외는커녕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중학교 내내 전교 1등 도맡아 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선 1등은커녕 반에서 5등 안에 들기도 힘들다고. 이런데 어떻게 의대를 가? 상식이 그 자식 나보다 공부 못하던 놈인데지. 사촌 형한테 과외받고 성적 쑥쑥 오르더니만 이번 중간고사에도 나 제쳤다고. 나만 왜 혼자 다 해야 돼? 왜 그래야 하냐고? 미안해 상철아. 근데 우리 집 사장 너도 알잖아. 누나가 진짜 돈이 없어. 돈이 왜 없어? 누나 적금 들었던 거 지난달 만기됐다며? 그건 정의대학 등록금 해야지. 올해 시험 보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등록해야 될 텐데. 남동생은 어지간히 의대가 욕심났던가 봐요. 제 말에 포기하긴커녕 오히려 대거리를 하더군요. 작은 누나도 이제 성인이잖아. 근데 큰 누나가 대학 등록금까지 책임져줘야 돼. 작은 누나 머리도 좋은데 장학금 받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겠지. 아 제발 나 과외시켜주라. 누나응 제발. 내가 의사 되면 진짜 다 갚을게. 셋째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 건 처음이었어요. 결국 전 둘째를 불러다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죠. 미안해. 정이야. 이번에 적금 만기된 돈 아무래도 상철이 과외비로 써야 할 것 같아. 언니가 일하는 시간 더 늘려서 어떻게든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해줄게. 아직 4개월 정도 시간 있으니까. 알았지. 괜찮아. 어차피 언니가 번 돈이었는데 뭘 누구한테 그 돈 쓸지는 언니 자유지 뭐. 음악, 의외로 둘째는 순순히 알았다고 하더군요. 내 등록금까지 언니가 신경 쓸 거 없어. 최대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가. 돈은 어떻게든 언니가 마련할 테니까. 전 양보해준 둘째가 고마워 꼭 등록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만기된 적금은 막내 과외비로 썼죠. 그런데 아뿔싸 그쯤 제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난 거예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은 없었지만 손을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죠. 결국 둘째는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고요. 전에 장학금을 주는 하향 지원했던 지방대학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셋째라도 잘 되길 바랬는데 이듬해 남동생 역시 의대 진학에 실패하고 말았죠. 차라리 둘째 대학 등록금을 내줄 걸 후회도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이제 동생들이 대학생이 됐으니 그 모습이 둘째 눈에 더 답답해 보였던가 봐요.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이제 언니도 그만해. 언니가 상철이 엄마도 아니고 언제까지 저 다 큰 애를 뒷바라지 할 거야? 그럼 어떡하니? 의대가 포기가 안 된다는데 사람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이쯤 했는데도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나 너는 이 꼴 못 보겠어. 언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상처를 오냐 할 거면 나 그냥 어올 갈 거야. 미국으로 떠날 거라고? 뭐 갑자기 무슨 미국이야네. 멋대로 그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 있니? 상철이는 멋대로 굴어도 되고 난 안 돼. 여동생은 의대에 집착하는 남동생과 그걸 뒷바라지 않은 죄가 어지간히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냥 하는 말일 줄 알았는데 정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리더군요. 어딜 간다. 앞으로 뭘 할 거다?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떠나는 동생의 연락처나 묻지 않았죠. 둘째가 미국으로 떠난 뒤 저와 셋째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둘째가 미국으로 떠난 게 충격이었던 걸까요? 남동생은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의대만큼 높은 커트라인이 요구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이름 있는 명문대였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한 남동생은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취업한 날 남동생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큰 누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누나가 내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거 알지? 앞으로는 내가 갚으면서 살게. 이제 너는 고생 안 해도 돼. 그 말이 뭐라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난날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전 거듭됐다고 사양했지만 그 뒤로 남동생은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제 계좌로 100만원씩 보내줬어요. 그쯤 전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남자와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저도 열심히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남동생이 준 돈은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 부쩍 밖으로만 돌던 남동생이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남동생네 회사에서 계약직 경리로 일하던 아가씨인데 일하면서 정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지간한 탤런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쁜 처자더군요. 원래 좀 더 천천히 소개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남동생의 말에 설마 했는데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세상 쑥맥일 줄 알았던 남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겠다니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넌 남의 집 귀한 딸을 아가씨 집에서도 아는 거야? 응, 지난 주말에 찾아뵙고 말씀드렸어. 다행히 결혼해서 책임만 지면 괜찮다 하시더라고. 아,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래도 조심했어야지. 제가 너무 나무랐던 걸까요?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예비 올케의 입술이 셀쭉해지더군요. 조심성 없이 생긴 애 아니에요. 저도 상처, 오빠도 얼른 가정 꾸리고 싶었고 그래서 일부러 피의만 한 거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그렇네요. 그 톡톡 쏘는 말이 어찌나 경악스럽던지요. 그래도 제가 손이 사람인데 요즘 어린애들은 다 이렇게 예의가 없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실수한 것 같아 다급하게 사과부터 했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난 우리 상철이가 행여라도 아가씨네 집 식구들한테 밉보일까봐. 요즘 결혼 문화가 많이 개방적이게 됐다 해도 어른들은 아직 보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깨어있는 분들이라 오히려 좋아하시는걸요. 빨리 손주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아, 상철 오빠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 그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긴 했네요. 아버님도 어릴 때 집 나가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형님이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면서요. 직접적으로 저희 집 가정사를 들먹거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내색은 않고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죠. 맞아요. 나이 차도 좀 나고 저한테 우리 상철이가 아들이나 다름없죠. 그렇다고 설마 돌아가신 어머님 대신 저 시집살이 시킬 건 아니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 요리도 못하고요. 몸이 약해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해요. 아이고, 예를 들어서 임산부한테 시집살이는 무슨 시집살이예요. 나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똑 부러진 건지 경우가 없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남동생 짝으로 썩 마음에 드는 아가씨는 아니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나빴던지 셋째와 예비 올케가 마련이다. 그러나 올케와 결혼한 이후로 남동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동안 다다리가 보내주던 돈을 말도 없이 끊어버리고 말이다. 분명 올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같았다. 이전에는 죽을뚱살뚱 뒷바라지 해준 사람인데 내심 서운하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남동생은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뀐 소비 습관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전에는 검소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외제차를 뽑고 매일같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살게 된 것 같았다.
올케도 볼 때마다 가방이나 옷이 바뀌어 있었고 남동생은 일개 회사원인데 너무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둔 올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았다. 결국 동생 부부와 같이 저녁을 먹던 날 올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동생에게 쓴소리를 했다. 성철아, 너 돈은 좀 모으고 있니? 아니, 결혼하니까 돈이 들어갈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남들은 결혼하면 더 잘 모은다는데 좀 아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너랑 올케 하는 거 보면 씀씀이가 너무 예뻐. 둘이 살 땐 좀 모아야지. 안 그러면 아기 태어났을 때 힘들다. 남동생에게만 살짝 말을 흘렸는데 바보같이 그걸 그대로 올케에게 말했나 보다. 다음날 바로 올케에게 전화가 왔다. 형님, 그이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돈을 어디 어떻게 쓰든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막말로 그이가 지금까지 돈 모은 거 형님이 때문 아닌가요? 월급 받는 쪽쪽 다 형님한테 들었잖아요. 제가 그걸 모를 줄 아셨어요. 올케는 단단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았다.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쯤 되니 나도 기분이 상하더라. 그동안 남동생을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게다가 남동생이 준 돈은 이미 돌려준 것과 마찬가지였다. 나는 빚까지 잃었는데 남동생네 부부집 장만하는데 보트를 줬으니까요. 혼자 속을 끓이던 나는 결국 남동생에게 전화했고 올케가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애초에 우리 신혼집 사는데 누나가 돈 보태준 거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 아, 그럼 내가 가운데서 뭐가 되겠어. 예지, 그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나가 좀 참아주면 안 될까? 뭐, 넌 지금 내 마누라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니? 알아. 예지가 너무했지. 근데 내 새끼 가진 여자잖아. 인삼 보면 한참 별거 아닌 말에도 서운하고 그런 거 누나도 알잖아. 누나가 돈 좀 모으라는 둥 씀씀이가 해프다는 둥 할 때 솔직히 나도 기분 나빴다고. 예지는 오죽했겠다. 올케 편 만들기 위해 남동생을 보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 결국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동생네 부부와 왕래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동생 둘을 잃고 나니 너무 외로웠다. 그나마 남편과 자식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듬해 여름, 올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다. 그것까지 모른 척할 순 없어 병원으로 달려가 고생했다며 출산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올케가 태어난 뒤에도 미역국이나 전복죽 같은 것을 끓여 산후조리를 해줬다. 그런데도 올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 또한 제가 조카가 귀여워서 다가가면 질색팔색을 하는 것도 서운했다. 형님, 손 다 끈 거 맞아요. 애기들 면역력 약해서 그렇게 덥석덥석 만지시면 안 돼요. 그래, 알겠어. 그냥 보기만 할게. 올케의 그런 반응이 서운하긴 했지만 한창 예민할 때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런 제가 올케의 눈엔 호구처럼 보였을까? 올케가 갑자기 호박죽이 먹고 싶다고 해서 부랴부랴 음식을 만들어 간 날이었다. 이미 올케네 집 현관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애기가 깰까봐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따라 동생도 일찍 퇴근한 것 같았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아무리 그래도 누나한테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해? 잘 말하면 되지. 나 형님이 우리 집 들락날락 거리는 거 싫단 말이야. 들어가 인사하려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둘이서 제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올케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더군요. 형님, 중학교도 못 나왔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가? 행동이나 말투나 다 너무 무식해. 혹시라도 우리 애기한테 영향을 줄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말인데 아주버님도 공장에서 일하잖아.
못 배운 형님의 막미라는 아주버님까지 그